이 미친 한국인들! 일본의 속국밖에 안 되는 주제에!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난동을 피우다 한국인들에게 참교육당한 소말리. 갈 때까지 가다가 이제는 인생이 망할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일본의 한 고등학교에서 영어 선생을 하고 있는 사토라고 합니다. 평소 여러 언어에 관심이 많던 저는 대학생 때 교환학생으로 한국에서 1년 정도를 지내며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기도 했는데요. 그 특기를 살려 지금은 학교에서 한국어 동아리 지도교사를 맡고 있기도 합니다. 평일에는 학교 수업을, 주말에는 동아리 학생들과 함께 현장 학습을 다니는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죠. 하지만 이런 저에게 최근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날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출근길이었어요. 시부야 역 플랫폼에서 평소처럼 동아리 학생들 과제를 살펴보고 있었죠. 한국 문화에 대한 에세이를 쓰는 과제였는데 특히 유이라는 학생의 글이 눈에 띄었어요. 한국에 있는 할머니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역경을 이겨낸 민족은 강하다고. 지난주 TV에서 우연히 본 다큐멘터리에는 1950년대 한국의 모습이 담겨져 있었어요. 폐허 속에서도 새싹처럼 일어서는 사람들. 그때 할머니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죠. 유이는 제1교포 3세였어요. 평소엔 조용한 아이였는데 이 글에서만큼은 놀라울 정도로 진솔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지금 한국은 달라졌어요. BTS, 블랙핑크 같은 K-팝 스타들이 세계를 누비고 한국 드라마는 넷플릭스에서 매일 새로운 기록을 세우죠. 하지만 제가 정말 존경하는 건 그 화려함 뒤에 숨은 한국인들의 강인한 정신이에요. 읽다 보니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16살 소녀의 글치고는 놀라울 정도로 진솔한 깨달음이 담겨 있었거든요. 다음 주 수업에서 이 글을 소개해야겠다고 생각하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이 일본인들! 너희 조상들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알고는 있는 거야? 갑자기 귓가에 들려온 날카로운 고성의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키 크고 마른 체격의 외국인 남성이 승객들을 향해 영어로 소리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취객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에 들린 카메라와 비웃는 듯한 표정을 보는 순간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다는 걸 직감했죠. 그는 자신을 조니 소말리라고 소개하며 일본인들을 향해 원자폭탄 투하를 정당화하는 발언들을 쏟아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제 옆에 서 있던 여학생들을 향해 카메라를 들이대며 부적절한 농담을 던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 제자들과 비슷한 나이의 여학생들이었죠. 일본 여학생들은 너무 귀엽네. 근데 왜 이렇게 조용해? 더 활기차게 반응해줘야지. 소말리는 계속해서 도발적인 행동을 이어갔고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제 심장은 마구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영어 교사입니다. 그의 말을 모두 이해할 수 있었고 제가 나서서 뭔가를 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제 발은 땅에 못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는 멈춰요. 그만하세요. 라고 외치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죠.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승객들도 저와 같은 상황이었어요.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모른 척하기 바빴습니다. 한 중년 신사는 조용히 자리를 피했고 옆 칸으로 이동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누군가 경찰에 신고라도 해주길 바랐지만 아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어요. 그저 이 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끔찍한 10분이 지났을까요? 마침내 한 승객이 일어나 소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장 경찰을 부를 테니 곤란해지기 싫다면 당장 여기서 꺼져라. 그는 영어로 단호하게 소말리를 제지했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경고했죠. 소말리는 그제서야 자리를 피했습니다만 저는 그때부터 왠지 모를 부끄러움이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알고 보니 그의 정체는 다름 아닌 한국인이었거든요. 왜 우리는 저렇게 당당하게 굴지 못하고 다른 나라 사람의 손을 빌려야 했던 걸까요?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영어를 전공하고 교사가 된 이유가 뭐였을까?
불의 앞에서 침묵하는 게 과연 옳은 걸까? 같은 고민을 하면서요. 학생들에게 대체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그날 밤 많은 고민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 마주한 학생들의 얼굴이 전과 달리 보였어요. 만약 그들이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저는 과연 그들을 지켜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저는 SNS에서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제가 봤던 영상은 다름 아닌 서울의 한 거리에서 소말리가 참교육을 당하는 영상이었거든요. 이게 정말 그 소말리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의 모습은 제가 도쿄에서 봤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가 본 것은 더 이상 오만한 표정의 소말리가 아닌 공포에 질린 그의 모습이었으니까요. 선생님, 이 사람 맞죠? 지하철에서 봤던 그 사람. 수업 중간에 미나코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미나코는 한국 케이팝과 아이돌에 푹 빠져 있는 학생인데 요즘 저에게 한국 소식을 자주 전해주곤 했죠. 그날도 쉬는 시간에 저를 찾아와 스마트폰으로 여러 영상들을 보여줬어요. 처음에는 그저 웃으며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상들을 하나씩 살펴볼수록 가슴 한켠이 묘하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소말리는 한국에서도 일본에서 했던 것과 비슷한 행동을 했더군요. 하지만 그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일본 사람들이었다면 그냥 모른 척 지나쳤을 텐데. 한 학생의 중얼거림이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맞아요. 실제로 우리는 그저 지나쳤죠. 그게 더 현명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과연 그게 정답일까요? 영상에서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소말리는 일부러 소녀상 앞에서 윗옷을 벗고 선정적인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왜 그렇게 굳어 있어? 이건 그냥 조각상일 뿐이잖아. 라고 외치며 소녀상의 얼굴을 만지작거렸죠. 더 충격적인 건 그가 일제강점기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는 거예요. 몇십 년 전에는 실제로 이렇게 당했겠지. 하하하. 라이브 방송을 보던 시청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일본인인 저조차도 소름이 돋았거든요. 역사적 아픔을 이렇게 조롱한다니. 하지만 그때 한 한국인 여성이 차분하게 다가가 영어로 그를 꾸짖었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고 말투는 정중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이 소녀상은 단순한 조형물이 아닙니다. 이건 역사적 아픔을 기억하고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상징이에요. 당신의 행동은 수많은 피해자들의 마음에 대한 모욕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행위가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순간 소말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오만한 미소가 처음으로 흔들리는 걸 봤어요. 일본에서는 보지 못했던 모습이었죠. 교실로 돌아와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왜 우리는 저렇게 하지 못했을까? 평소 조용하던 켄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선생님, 저는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 수 있는지 배우고 싶어요. 그 말에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의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수업 시간에도 보기 힘들었던 적극성이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뭔가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을 했어요. 마침 찾아온 황금 연휴에 한국을 방문하기로 한 거죠. 교환학생 이후 8년 만에 방문하는 한국이라 많이 떨리기도 했지만 사실 호기심과 설레임이 앞섰어요. 한국에서의 모든 경험을 두 눈에 담아 학생들에게 생생하게 전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입국 심사대의 최첨단 시스템부터 공항철도의 정확성까지 모든 것이 예전과는 달랐죠.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도시 곳곳에 설치된 CCTV였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네요. 저와 함께 동행한 미나코의 말처럼 서울의 거리는 제가 알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도쿄도 분명 선진화된 도시지만 이곳의 디지털 인프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는 모습을 보며 새삼 놀라웠죠. 아직도 일본은 직접 손으로 문서를 작성하거나 재래식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선생님, 여기 보세요. 소말리 실시간 제보 채널이에요. 미나코가 보여준 건 바로 소말리의 현재 위치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서비스였어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지? 하지만 곧 그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바로 세계 최상위권을 자랑하는 한국의 CCTV 설치율 덕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우리 도쿄도 CCTV가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역 앞이나 큰 건물에는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서울에 비하면 새 발에 피었던 거죠. 서울은 좁은 골목길까지 CCTV가 철저하게 설치되어 있더군요. 심지어 더 놀라운 건 그 활용도였어요. 일본의 CCTV는 대부분 사고가 난 후에 확인하는 용도로만 쓰이잖아요. 하지만 한국은 실시간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수상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현장 출동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죠. 또한 시민들의 참여도나 경찰의 대응도 인상적이었어요. 일본에선 수상한 일을 목격해도 대부분 남의 일이라 생각하고 지나치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제보해요. 심지어 SNS로 실시간 공유까지 하더군요. 그에 맞춰 실시간 신고와 출동이 가능한 경찰 시스템까지. 저는 소말리가 한국에서 속수무책이었던 이유를 그제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불의를 보면 참지 않아요. 그게 한국인이니까요. 한 카페 주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의 말대로였어요. 소말리가 나타날 때마다 시민들은 즉각 대응했고 그 모습은 마치 잘 훈련된 조직처럼 보였죠. 여기 보세요. 소말리가 홍대에 나타났다는 제보가 올라왔네요. 우리는 즉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수십 명의 시민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주변을 감시하고 있었죠. 마치 작전을 수행하는 군인들처럼요. 다들 어떻게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제 질문에 한 청년이 답했습니다. 군대요. 우리는 모두 군대에서 이런 훈련을 받았거든요. 누군가 지시하지 않아도 상황을 보면 자연스럽게 포지션이 잡히는 거죠.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알던 한국의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평화롭고 친절한 이미지 뒤에는 이렇게 강인하고 조직적인 면이 숨어 있었던 거죠. 소말리 출몰. 강남역 8번 출구. 갑자기 울린 알림음에 우리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동안에도 실시간 제보가 계속 올라왔어요. 놀라웠던 건 그가 지하철을 탈 때마다 어느 칸에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까지 정확하게 공유된다는 거였죠. 이건 마치 전쟁터의 정찰병 같아요. 미나코의 말이 정확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할 광경이었어요. 소말리의 동선이 실시간으로 지도에 표시되고 시민들은 마치 레이더처럼 그의 위치를 추적했죠. 강남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역사 내부의 모든 모니터에 공공장소 내 불법 촬영 및 성희롱 특별 단속 중이라는 안내문이 떠 있었거든요. 영무원들도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고 곳곳에서 순찰을 돌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였다면 이런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했을까요? 답은 명확했습니다. 불가능했겠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시민들의 제보가 실시간으로 경찰과 공공기관에 전달되고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Look at this. Korean people are crazy. 소말리의 라이브 방송에서 들려온 절규였어요. 그는 더 이상 여유를 부리지 못했습니다. 한국인들의 조직적인 대응에 완전히 압도당한 듯했죠. 더 이상 도발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고 그저 도망다니기 바빴어요. 저는 이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 전 세계 네티즌들이 한국만큼은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지요. 첨단 기술과 군사적 훈련이 만난 한국의 시민의식.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K-파워가 아닐까요? 그리고 그날 저녁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소말리가 한국 여성들의 얼굴을 무단으로 딥페이크 영상에 사용했다는 제보가 올라온 거예요.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어요.
일본 여성들의 피해 사례도 있대요. 미나코가 보여준 화면에는 도쿄에서 활동하는 한 스트리머의 증언이 올라와 있었어요. 소말리가 일본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여성들을 괴롭혔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일본에서는 그저 개인의 불운으로 치부되었을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고 해요. 이제 그는 도망갈 수 없어요. 한국의 법망을 절대 피하지 못할 겁니다. 한 사이버 수사대 형사님의 말씀이었어요. 그의 설명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시스템이 얼마나 체계적인지, 처벌은 또 얼마나 강력한지. 일본의 수사기관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CCTV만 해도 전국에 수백만 대가 넘게 설치되어 있죠. 거기에 AI 안면인식 기술까지 더해지면 형사님의 말씀처럼 소말리의 모든 동선이 실시간으로 추적되고 있었어요. 그가 편의점에 들어가도, 지하철을 타도, 심지어 모텔에 체크인을 해도 모든 것이 기록되었죠. 실시간 제보 시스템도 놀랍지만 더 대단한 건 시민들의 참여의식입니다. 맞아요. 한국인들은 단순히 신고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증거를 수집하고 자료를 정리하고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등 마치 하나의 거대한 수사본부처럼 움직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일본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피해자들은 혼자서 고통받다가 그저 시간이 지나길 기다렸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딥페이크 범죄, 7년 이하의 징역.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소말리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경찰은 이미 그의 숙소를 특정했고 디지털 포렌식 팀이 증거 수집에 나섰다고 합니다. 소말리는 계속해서 나는 미국인이다. 미국 대사관에 연락하겠다며 협박했지만 한국에서는 그의 이런 허세가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경찰은 그의 불법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했고 국적과 상관없이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죠. 특히 딥페이크 범죄나 성희롱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한국에서 특히 엄격하게 다뤄진다고 해요. 외국인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었죠. 소말리는 이런 한국의 단호한 법 집행 의지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한국의 수사기관은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형사님의 말씀처럼 소말리의 SNS 계정은 모두 추적되었고 그가 사용한 딥페이크 프로그램의 흔적도 발견되었죠. 심지어 중국의 암시장에서 구입한 프로그램이라는 것까지 밝혀냈어요. 이제 그의 도주로는 완전히 막혔습니다.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것은 물론 모든 항구와 공항에 그의 얼굴이 등록되었다고 해요. 한국의 공권력이 이토록 신속하고 강력하다니. 일본에 있는 동료 교사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면 믿을까요? 소말리가 실시간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발악이 시작됐어요. 방송에서 그는 여전히 오만한 태도였지만 그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공포가 느껴졌습니다. 한국 경찰이 날 보호해줄 거야. 난 미국인이니까. 하지만 그의 말은 공허했어요. 이미 그의 거짓말은 모두 밝혀졌고 한국의 법망은 그를 완벽하게 포위하고 있었으니까요. 이게 바로 K-파워입니다. 첨단 기술, 신속한 법 집행, 그리고 시민들의 강력한 정의감이 만나면 형사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일본도 분명 선진국이고 치안도 좋고 기술력도 뛰어나요. 하지만 한국처럼 이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작동하지는 않죠. 그 후로는 소말리 사건이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BBC, CNN, 그리고 여러 글로벌 미디어에서 이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어요. 특히 눈에 띄는 건 그들의 보도 방향이었습니다. 한국이 시민사회의 힘을 보여주다. K-파워 정의로운 나라. 외신들은 한국의 대응을 높이 평가했어요. 특히 일본 언론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한국의 시민사회가 보여준 힘의 실체라는 특집 기사를 내보냈고 NHK에서는 한국의 디지털 범죄 대응 시스템을 심층 분석하는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죠.
한국이 이렇게 달라진 건 언제부터일까요? 제 질문에 한 한국의 사회학 교수님이 흥미로운 설명을 해주셨어요. IMF 외환위기가 전환점이었습니다. 국가적 위기를 겪으며 우리 국민들은 깨달았죠. 개인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그때부터 시민사회가 하나로 뭉치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한국의 시민운동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고 해요. 2002년 월드컵의 거리 응원, 20만 1617년의 촛불 집회. 매번 수백만 명이 모여도 단 한 건의 폭력 사태도 없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잘 사는 것을 넘어 올바로 살고 싶어 하는 국민성이 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처럼 한국의 성장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었어요. 민주주의, 시민의식, 그리고 정의감. 이 모든 것이 균형 있게 발전했다는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주요 외신은 이렇게 분석했어요. 한국은 이제 신흥강국을 넘어섰다. 그들은 새로운 형태의 선진국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첨단 기술과 시민의식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 미래형 국가의 모습을. 더욱 놀라운 건 소말리 사건을 계기로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한국의 사회 시스템을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은 전통적 가치와 첨단 기술의 완벽한 융합을 이뤄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한 사회학자는 이렇게 분석했어요. 효도와 공경 같은 전통적 가치를 지키면서도 그것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노인분들을 위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이나 세대 간 소통을 돕는 다양한 플랫폼들. 특히 주목할 만한 건 신고 문화예요. 한 연구원의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고자질로 여겨질 수 있는 행동이 한국에서는 시민의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로 인식된다는 거예요. 불의를 보면 참지 않는 정신, 그것이 바로 한국 시민사회의 힘이라고 했죠. 실제로 우리나라의 범죄 해결률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입니다. 경찰청의 통계 자료를 보며 더욱 놀랐어요. 특히 디지털 범죄나 성범죄 같은 신종 범죄 해결에 있어서는 단연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이게 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이뤄낸 성과예요. 한 젊은 경찰관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는 6.25 전쟁 이후 한국의 발전 과정을 설명해 주었어요. 전쟁의 폐허 속에서 맨손으로 시작해 이제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를 만들어낸 노력과 열정. 우리는 그분들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하는 거고요. 이제 저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왜 한국인들이 그토록 자부심을 가지는지, 또 왜 불의에 대해 그렇게 단호한지를. 그들에겐 지켜야 할 소중한 것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죠. 앞으로도 지켜봐 주세요.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할 테니까요. 그의 말처럼 한국의 발전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K컬처를 넘어 이제는 K정의 K시민의식으로까지 그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인천공항에 앉아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고 있었어요. 제 노트북에는 쉴 새 없이 외신 기사들이 업데이트되고 있었죠. 지하철에서 시작된 한낱 방송인의 도발이 어떻게 전 세계가 주목하는 사회 현상이 됐는지,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선생님, 이거 보세요. 영국 BBC에서 특집 다큐멘터리를 만든대요. 미나코가 보여준 기사에는 흥미로운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BBC는 소말리 사건을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현대 시민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분석하고 있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던 이 질문에 한 현직 외교관이 명쾌한 답을 주었습니다. 한국은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나라입니다. 식민지와 전쟁을 겪고도 60년 만에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된 유일한 사례니까요. 그의 설명은 계속되었어요. 1960년대만 해도 아프리카의 빈국들과 비슷한 경제 수준이었던 한국이 이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다는 거죠. 더구나 민주화도 성공적으로 이뤄냈다고 해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보릿고개를 넘었고 우리 세대는 IMF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보세요.
우린 매번 더 강해졌죠. 그의 말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실제로 한국의 역사는 위기의 연속이었지만 그때마다 국민들은 하나가 되어 극복해냈다고 합니다. 87년 민주화 운동, 97년 금 모으기 운동, 2002년 월드컵 거리 응원, 2016년 촛불 집회. 위기가 올 때마다 한국 국민들은 놀라운 힘을 보여줬습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말리 사건 역시 마찬가지였죠. 불의를 보면 참지 않는 시민의식, 첨단 기술력, 그리고 군대에서 단련된 조직력.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어우러져 만들어낸 결과였던 거예요. 혹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가보신 적 있으시나요? 외교관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일본의 기술 수출 규제 이후 불과 2년 만에 한국이 반도체 핵심 기술의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을 해낸 거죠. 우리는 절박할 때 가장 강해집니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 한국만큼 이 말이 잘 어울리는 나라가 있을까요? 그의 말을 듣고 있자니 일본 제품 불매운동 때의 광경이 떠올랐어요. 당시 저는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어떻게 전 국민이 자발적으로 이런 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지. 한국인들은 우리라는 의식이 강합니다.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죠. 실제로 코로나19 대유행 때도 그랬다고 해요. 다른 나라들이 마스크 착용을 두고 갈등을 빚을 때 한국은 전 국민이 자발적으로 방역 수칙을 준수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빨리빨리 문화가 있잖아요. 다른 나라는 10년 걸릴 일을 우리는 3년 만에 해치우죠. 맞아요. 제가 본 한국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스마트폰으로 주문한 커피가 5분 만에 도착하고 밤 11시에 주문한 물건이 다음 날 아침에 배송되고 한국의 배달 문화를 따라하려는 일본 기업들이 많은데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미나코의 말에 외교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기술은 따라할 수 있어도 정신은 못 따라하니까요. 우리에겐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거든요. 불가능이란 없다고 믿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어요. 소말리가 왜 한국에서만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제야 완벽하게 이해가 됐거든요. 우리나라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면 될까요? 제 질문에 외교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스템은 겉껍질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긴 정신이죠. 한국인들의 투지, 결단력, 그리고 정의감. 이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의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활주로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일주일 전 이곳에 왔을 때만 해도 저는 그저 평범한 일본의 영어 교사였죠. 하지만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사토 선생님, 우리 꼭 다시 와요. 미나코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제는 도쿄로 돌아가 일상을 살아야 하는데 과연 예전처럼 일본에서의 삶에 만족하며 살 수 있을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인천공항.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 12년 연속 1위라는 이곳에서 저는 마지막 취재를 했어요. 놀랍게도 이곳의 보안 시스템은 AI와 로봇이 완벽하게 통제한다고 해요. 일본의 나리타 공항은 언제쯤 이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까?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부러워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지금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요. 노트북을 열고 지난 일주일간의 취재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말리 사건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제가 본 건 진정한 K-파워였으니까요. 선생님, 이거 보세요. 미나코가 보여준 휴대폰 화면에는 충격적인 소식이 떠 있었어요. 딥페이크 범죄를 추적하던 한국 경찰이 중국 범죄 조직과의 연계성까지 밝혀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역시 한국이네요. 그동안 아무도 밝혀내지 못했던 진실을 한국은 단 2주 만에 파헤쳐낸 거예요. 일본에서 신고해도 해결되지 않았던 수많은 피해 사례들. 이제야 진실이 밝혀지는 거죠.
기내 안내방송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곧 이륙이에요. 제 마음은 이미 도쿄의 교실에 가 있었죠. 학생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너무 많았거든요. 여러분, 제가 본 한국은 머릿속으로 월요일 조회 시간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았어요.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된 나라, 민주화를 이뤄내고 세계를 매료시키는 문화 강국이 된 나라, 그리고 이제는 정의와 공정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세계에 전파하는 나라. 비행기가 서서히 고도를 높여갔습니다. 창밖으로 반짝이는 인천의 불빛들이 보였어요. 저 불빛들 사이에서 새로운 역사가 또 만들어지겠죠. 다음번에 한국에 올 때는 꼭 다른 학생들도 데리고 와야겠어요. 분명 그때의 한국은 지금보다도 더 눈부신 발전을 이뤄냈을 테니까요. 세계가 주목하는 K-파워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줄 다음 수업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막장 인생 소말리는 나락을 가고 오늘의 주인공 사토 선생님은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네요. 하버드 코리아는 오늘 같은 감동적인 사연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운을 부르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